중부지방에 눈보라와 얼음 폭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뉴욕 일원에는 오늘 밤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 모녀가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비자 정보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청 예산이 올해보다 56% 늘어난 1,054억 7,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JN.1이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지방에 눈보라와 얼음 폭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미끄럼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사우스다코타와 네브라스카, 캔자스 서부, 콜로라도, 와이오밍 동부 지역에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눈보라 경보는 바람이 시속 35마일을 넘고 눈이 많이 날리면서 가시거리가 0.4km 미만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북서부 지역에는 얼음 폭풍 경보와 겨울 기상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콜로라도주 덴버 공항에서는 항공기 200편이 지연되고 18편이 결항됐습니다. 덴버에서 캔자스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폐쇄됐고 사우스다코타주 지역에서는 여행 금지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를 무시한 채 여행에 나섰다가 1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전날에는 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눈과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탑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에는 오늘 밤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며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 모녀가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비자 정보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직원의 잘못이 확인됐지만 항공사는 그런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동윤 기자입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48살 오 씨와 어머니 74살 임 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 한국에서 출발하는 뉴저지행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탑승 카운터에 에어프레미아 항공편 체크인 과정에서 어머니인 임 씨가 전자여행 허가증 이스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임 씨는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 직원은 잘못된 정보를 이유로 탑승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탑승 1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탑승 날짜를 바꾸지 않으면 항공권이 취소된다고 했고, 이에 오 씨는 부랴부랴 탑승 날짜를 나흘 뒤로 변경하고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까지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나중에 국토안보부 등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비자 소지자는 이스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황당해하며 항공사에 이메일을 보내고 항의했지만 항공사 측은 해당 직원에게 확인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오 씨의 상황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어프레미아 뉴욕 지사는 한국 본사와 연락을 취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2024년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청 예산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1,054억 7,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 한국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청 예산은 1,054억 7,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의 전년 재외동포 업무 관련 예산 676억 2,500만 원에 비해 37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부청은 2024년 예산안 기본 방향으로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보듬기, 재외동포와 모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및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예산안 중에는 차세대 한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 역량 강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위해 3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26억 원 증액과 세계 한인회장대회 예산 증액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한인화 등 재외동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5,100만 원으로 전년에 2억 6,600만 원 대비 80.8% 감소했습니다. 이와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와 같은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고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또 동포청이 역점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추진을 위해 2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JN.1이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6일 전국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전주보다 0.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44.2%가 JN.1 변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2주 전까지만 해도 JN.1 감염률이 15에서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확산 속도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주가 속한 북동부에서 JN.1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CDC는 9일에서 23일 2주간 이 일대에서 집계된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JN.1 감염자가 56.9%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3일 기준 JN.1 감염률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곳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JN.1 변이는 지난 9월 처음 발견됐고 현재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41개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JN.1 감염자는 약 27.1%에 달합니다. 이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기존 변이들보다 많아 확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JN.1 변이가 다른 변이들에 비해 심각한 병세를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기존 백신이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DC는 기존 백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JN.1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닛의 일정 비율을 중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한 신규 주택 건설 계획에 시정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늘리는 새로운 정책, 혼합소득 시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개발업자들이 신규 주택의 최소 70%를 중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하고 그중 약 17.5%를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 600달러 이하 가구에 할당하는 경우 시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정부는 신규 주거 건물을 유닛수와 가격, 위치, 중저소득층 유닛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자금을 지원할 곳을 선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공공자금 투입 여부를 케이스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최근 몇 년간 신규 건축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그리니치 빌리지, 어퍼 웨스트 사이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도시 전역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지속된 주택 및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개발업자들의 프로젝트 계획안을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마리화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몇 주 내에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500개는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로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로 확대됩니다. 고다미스트는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해서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정부는 이전에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접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마리화나 시장의 확대와 다른 그룹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는 마리화나 판매 공간이 이미 있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라이선스 발급 예정 시점은 2024년 1월에서 2월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 관리국에 대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라이선스 신청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우선권을 준다는 주 마리화나 관리국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라이선스 발급 절차는 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5일까지 42,151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2014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3년 12월 25일까지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42,151명에 달했습니다.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65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706명이었습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가 2024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646건, 2021년에는 689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는 자살로 인한 경우가 2만 3천 명 이상으로 나타났고 17세 이하 미성년 사망자는 1,6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을 주요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말에도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과 뉴욕 퀸스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한 명의 사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도 지난 20일 지역 횡단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잠금 주머니가 학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넣고 특수 자석으로 잠글 수 있는 주머니인데 여러 교육부가 이 잠금 주머니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 욘드르가 개발한 이 잠금 주머니는 스마트폰을 넣고 특수 자석으로 잠글 수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데 쓰입니다. NBC 방송은 이 잠금 주머니가 미 전역의 학교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머니를 개발한 스타트업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계약 구매 데이터베이스인 거브스펜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41개 주의 교육부가 이 잠금 주머니를 구입하는데 $230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욘드르가 2014년 개발한 잠금 주머니는 스마트폰보다 약간 큰 크기의 천 주머니입니다. 다만 주머니를 여닫는데 통상 사용하는 줄 대신 특수 자석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조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라이브 공연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용도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학교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약 46%가 거의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욘드르의 매출은 지난해 5월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극과 대서양 동부 해안,
베링해, 태평양 서부 해안, 마리아나 제도, 멕시코만 2개 지역 등에서 연장 대륙붕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성명을 통해 국무부가 주장한 대륙붕 확장은 무려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합니다. 캘리포니아 면적의 2배가 넘고 남한 면적의 100배에 가깝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북극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륙붕 확장 주장은 막대한 에너지와 미네랄, 어장의 보고인 북극 등에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간에서 뗄 때 내는 수수료가 $1로 통일됩니다. 한국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증명서 발급 업무 개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1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 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 발급받으려면 공인 전자우편 이용료 $0.5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추가 부담이 필요한 재외공간은 전체 167곳 중 154곳입니다. 재외공간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는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11만 2,238장의 ID NYC가 신규 발급돼 전년 같은 기간 발급된 8만 2,085장보다 36.7%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망명 신청자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ID NYC 발급이 급증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뉴욕시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인 ID NYC는 이미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학교 등록부터 공공도서관 이용, 특정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등에까지 사용할 수 있어 망명 신청자들은 뉴욕시 거주를 위한 첫 단계로 ID NYC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ID NYC는 1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버려지는 트리를 수거해 파쇄한 뒤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멀티페스트 연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원국은 5개 보로 72개 공원에 트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드랍오프 포인트를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또 집에 정원이 있거나 화초를 키우는 주민들은 내년 1월 6일과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2곳의 취핑 포인트에서 트리를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비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